안녕하십니까. 여행과 세계사 인문학의 길가메시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에 이어 오늘도 그리스 역사, 신화 및 명화의 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에서는 그리스의 시작인 에게 문명에서 암호기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리스 문명의 태동에서 페르시아 전쟁까지 약 320여 년간의 고졸기 또는 다른 말로 상고기 또는 아르카이키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1단원에서 정리한 내용의 흐름을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오리엔트 문명을 받아들여 기원전 2500년경부터 에게 문명인 키클라데스, 크레타, 미케네 문명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기원전 1200년경 도리아 민족이라고 추측되는 철기인들의 침입으로 약 400여 년간 기록이나 문자도 남아있지 않은 암흑기가 이어집니다. BC 750년경부터 도리아인과 그리스인들이 동화되면서 암흑기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때를 고졸기, 상고기 또는 아르카이키라고도 합니다. 아르카이크는 그리스어로 시원, 태고를 뜻하는 아르케에서 유래한 말로 에게 문명을 청산하고 독자적인 그리스 문화의 토대를 만드는 그리스 문화의 태동기로 페르시아 전쟁 때까지를 말합니다. 그리스인들은 험한 산과 바위 지형으로 하나의 통일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기원전 8세기 중엽에 폴리스라고 불리는 크고 작은 여러 개의 도시국가가 형성이 됩니다. 여러 폴리스들은 같은 언어, 종교, 생활 습관 등을 가졌고 또한 같은 조상 헬렌을 섬겨서 동족의식이 강하여 민족의 결속을 다지는 정기적인 경기대회인 올림픽을 열기도 합니다. 그리스 알파벳을 만들어 구조로 내려오던 서사시나 신화 등을 호메로스, 헤시오도스 및 많은 서사 시인들이 작품으로 승화시켜서 국민문학이 크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기원전 8세기 후반 경제의 발전과 인구의 증가로 일반 시민들이 해외로 진출하여 식민활동이 활발해지고 교역도 발달합니다. 상업과 무역으로 부를 축적한 평민들의 발언권이 강화되고 중장보병 참여와 전쟁 승리로 정치 참여를 요구하여 7세기 솔론, 클레이스테네스 등에 의하여 기초가 마련되고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페리클레스 등에 의해서 아테네의 민주정치가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먼저 그리스만의 독특한 정치 형태인 폴리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는 높은 산과 적은 평야에 많은 섬과 해안이 발달하고 지중해성 기후로 벼나 보리, 밀 등의 통일된 농사보다는 지역별로 포도, 올리브, 목축 등의 다양한 농업이 이루어집니다. 더구나 도리아족의 남하에 따른 위험과 혼란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하여 지역 촌락들이 뭉쳐서 도시가 형성이 되고 그 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촌락들이 또 기원전 800년경 하나의 독립된 주권 국가인 폴리스를 곳곳에 형성합니다. 도시 안에는 수호신을 모신 신전이 건립된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언덕이 있으며 인접해서 아고라라고 넓은 광장은 시장인 동시에 정치를 포함한 모든 공동활동의 장소이며 사교의 장이기도 합니다. 그리스 폴리스들은 델피의 아폴로 신전을 중심으로 근린 동맹을 맺고 기원전 776년부터 올림피아의 제우스 신전에서 4년마다 모든 폴리스들이 참여하는 체전을 열고 동족의식과 단합을 다졌습니다. 기원전 8세기 후반 경제의 활동과 인구의 증가로 토지가 없는 일반 시민들은 해외로 진출하여 지중해 여러 곳에 자치 식민도시를 건설하여 동족의식이나
부분적 결합에도 불구하고 식민도시까지 합하면 약 300여 개의 폴리스들이 들로 나뉘어서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형성하지 못하고 끝내 도시국가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꾸스의 도시라는 어원을 가진 아테네폴리스는 그리스의 전성기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 문화라고 하면 당연히 아테네폴리스의 문화를 말합니다. 이오니아인들이 남하여 도리스인들의 침입을 막아내며 아티카 지방에 정착합니다. 대부분의 폴리스들은 귀족정에서 식민활동과 전쟁을 거치면서 기원전 5세기경 민주적으로 발전하게 되며 특히 아테네폴리스는 페르시아 전쟁 승리 이후에 페리클레스의 주도에 외적으로는 그리스의 주도권을 잡고 내적으로는 민주정과 문화적 황금기의 절정을 이룹니다. 델스 동맹 기금을 가져다가 아크로폴리스 성체를 물러내고 스파르타의 강한 육군에 대항하기 위해서 피레우스 항까지 성벽을 쌓았으나 지금은 항구의 유적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페레클리스의 친구인 조각가 페이디아스의 감독하에 뛰어난 영감을 발휘하여 아크로폴리스 바위 언덕을 사상과 예술에 어우러진 독특한 기념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 시기에 세워진 가장 중요한 기념물은 익티노스가 세운 파르테논 신전과 에레크레티온 신전, 그리고 무네시클레스가 설계했다라고 하는 아크로폴리스의 신전 입구인 프루필라이온, 그리고 작은 규모의 아테나 니케 신전 등이 있습니다. 건축물과 관련된 내용은 그리스 건축 또는 예술 시간에 별도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리스인 형성 관련 신화를 보시겠습니다. 헤시오도스는 노동과 나날에서 인류의 역사를 5시대로 구분합니다. 황금시대는 크로노스가 다스렸던 태초의 시대로 부족함도 근심 걱정도 없는 이상향의 시대죠. 은의시대는 제우스가 신들의 제왕으로서 올림푸스 지역을 다스렸던 시대로 평화의 시대였고, 청동시대는 현생 인류의 조상인 인간이 태어나면서 신과 인간이 공존했던 시대로 미케네 문명 시대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영웅들의 시대가 오면 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페르세우스, 헤라클레스 등의 영웅들은 반신 반인이었기 때문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수치와 명예를 존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인간들에 의한 트로이 전쟁과 같은 처참한 전쟁, 혼란은 계속되죠. 헤시오도스에 의하면 철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자 신의 아들들인 영웅들은 사라지게 되고 현생 인류의 조상들이 역사를 시작하는데 사악함과 시기함이 극에 달하고 무법천지 속에서 치유할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의 말세가 된다고 합니다. 보다 못한 제우스는 그의 부관 헤르메스와 함께 인간 세상을 시찰해보지만 결국 홍수로 심판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때 인간에게 불을 훔쳐다 준 프로메테우스는 그의 아들 데우칼리온과 동생인 에피메테우스와 최초의 여인 판도라 사이에서 태어난 조카죠. 딸인 조카인 피라 부부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데우칼리온과 피라는 예지 능력을 갖고 있는 아버지 프로메테우스의 예견대로 방주를 만들어서 제우스의 홍수 심판을 피해서 살아남습니다. 선진 메소포타미아의 홍수 신화가 노아의 방주 등 주변 여러 지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는 일부 견해도 있지만 4대 문명을 비롯한 대부분의 인류 문명의 발상지는 강가였기에 당연히 홍수와 관련된 신화가 나타나게 되고 구조로 내려오다가 전설로 신화로 남게 되죠. 자, 부부는 정의의 여신 테미스에게 제사를 드리고 어머니의 뼈를 던지라고 하는 신탁을 받습니다. 여기서 어머니는 데모의 신, 데모신 또는 대지의 여신, 즉 가이아를 말하며 가이아의 뼈는 결국은
돌멩이를 말해서 부부는 돌을 뒤로 던져서 인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 자식 가운데 한 명이 헬렌이고 그 헬렌은 산인 ним프 오르세이스와 결혼해서 아이올루스, 크스토스, 도로스 삼형제를 낳습니다. 그 뒤 도로스는 도리아인의, 크스투스의 아들 이온과 아카이오스는 각각 이오니아인과 아카이아인의 시주가 되고 마지막 아이올루스는 아이올리아닌의 시주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들은 고대 그리스를 이룩한 주요 부족들로서 스스로를 헬렌의 자식이라 해서 헬레네스라고 불렀고 국가를 헬라스, 그들의 문화 헬레니즘 또는 헬렌 등등 여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정리하고 넘어가야겠네요. 방금 보셨듯이 그리스인들은 자기들의 조상을 데오칼리온과 피라의 자식인 헬렌이라고 보고 있는데 왼쪽 그림은 제우스가 헤르메스를 데리고 인간을 세상을 살피러 내려왔을 때 부부가 극진히 대접하는 장면의 그림이고 오른쪽 그림은 테미스의 신탁대로 부부가 돌을 던져서 인간을 만드는 장면의 그림이죠. 자신들은 헬렌의 자손이란 뜻으로 헬레네스라고 하며 다른 민족은 야만족이라는 뜻으로 바르바로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는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은 세계의 중심이고 가장 문화민족이면서 나머지 주변 민족들은 전부 오랑캐의 야만족이라는 뜻으로 화이사상 또는 중화사상을 갖고 있었던 것과 거의 유사하죠. 사진 N편은 그리스인 조르바의 책 표지고요. 가운데는 작가 카잔 차스키스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영화 조르바 역의 안소니 킨의 그림이고 그 다음 그림은 바로 그리스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 배우 중에 한 명이 조지 클루니라고 하는데 자, 세 분 카잔 차키스하고 안소니 킨, 조지 클루니 공통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턱수염, 구렛나루가 굉장히 풍성하다는 거죠. 유럽의 인종들 보면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굉장히 털이 많고 특히 턱수염이 많은 것이 특징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인들이 또 턱수염이 많다라고 합니다. 헬레네스의 문화라는 뜻의 헬레니즘은 알렉산드로스에 의한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가 융합한 세계주의적인 문화를 의미하죠. 그리고 그리스인들이 자기들의 국가를 헬라스 또는 헬라라고 부른 것을 한자로 표기할 때 히랍이라고 표기됐다고 합니다. 히랍. 옛날에 히랍이라고 주로 불렀죠. 그리스를. 또한 자기들 나라의 국가 명칭도 헬렌의 나라라는 뜻으로 더 헬레닉 리퍼블릭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리스는 더 헬레닉 리퍼블릭. 그러면 그리스란 말은 어디서 왔을까요? 로마 시대 로마인들이 그리스 이탈리아 식민지 그라이아 지방을 라틴어로 그라이키아라고 부른 데서 유래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의 식민지인 그라이아를 라틴어로 그라이키아라고 부른 데서 그리스라는 말이 유래됐다는 뜻이죠. 자, 기타 혼동된 단어를 또 더 정리해 보면은 헬레네라는 단어는 트로이 전쟁의 불씨를 가져오게 된 세계 최고의 미인, 당시 최고의 미인이죠. 신이 아니라 여신이 아니라 미인인 스파르타의 왕비였죠. 헤라는 제우스의 부인으로서 그리스의 최고의 여신, 인간이 아니라 여신으로서 결혼과 가정의 여신이죠. 자, 그림은 크레타 섬에서 나고 자랐다라고 하는 그리스의 대표적인 국민 작가 그리스인 조르바의 카잔 차키스의 무덤과 묘비명입니다. 자, 한국인들은 특히 그리스에 가보고 싶어하고 그리스인 조르바의 작가의 무덤도 많이 들른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에서 우리나라와 비교했듯이 지리적 동병상련의 아픔의 탓일까요? 자, 카잔 차키스의
묘비명.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바라는 것도 없고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나는 자유다. 참 멋있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미리 묘비명을 적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고대 올림픽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원전 8세기경 그리스의 300여 개의 도시국가는 각자 도시국가별로 독자적인 신을 숭배했으며 신숭배의식은 규칙적인 휴일과 축제를 만들어냅니다. 차츰 종교축제의 운동경기가 함께 열리며 제전 경기로 발전하게 되는데 많은 제전 중에서 4개의 메이저 대회가 있습니다. 올림피아, 피티아, 이스티미아, 네메아 대회 등입니다. 올림피아 제전은 본 수업 시간에 자세히 다루기 때문에 뒤로 미루고요. 먼저 델포이 신전에서는 아폴론 신을 기념하는 피티아 제전이 기원전 582년에 시작됐으며 처음에는 음악 경연만을 개최하다가 마술 경기가 추가되면서 올림피아와 비슷하게 운동 축제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아폴론 신은 음악의 신이기 때문에 음악에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이스티미아 제전은 코린토스의 이스티미아에서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 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원전 582년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네메아 제전이 있지만 이것은 이론이 많아서 이설이 많아서 생략하기로 합니다. 자, 본론 올림피아 제전으로 들어갑니다. 올림피아 제전 경기는 최고의 신인 제우스 신에 대한 제전으로 BC 776년부터 시작되어 로마의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한 AD 393년의 239회까지 약 1200년간 열리고 중단됩니다. 앨리스 폴리스를 중심으로 열리게 되는데 열리기 3개월 전에 선수와 관객의 안전을 위하여 그리스 전역에 휴전을 선포하고 어떤 논쟁이나 충돌도 금지됐고 사용도 보류되어야만 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평화와 화합의 정신은 고대 올림픽을 1200년간이나 지속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으며 훗날 근대 올림픽 태동의 기본 이념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고대 올림픽은 종교와 경기, 예술이 장이었습니다. 올림픽 기간도 하루에서 점점 늘어나 전성기에는 5일까지 연장되었고 국세가 신장됨에 따라서 참가 폴리스나 사람도 그리스 전역에서 지중해 식민지까지 확대되어 약 5만 명의 관중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인, 철학자, 예술가들이 문학, 시가, 예술, 연극 등을 발표하고 제주를 겨뤘으며 많은 수의 잡상인들, 작가들, 예술가들, 심지어 매춘부들까지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경기 종목은 처음에는 달리기 종목 한 가지뿐이었으나 차츰 추가되어 권투, 원반 던지기, 말경주, 투창, 높이뛰기, 격투기 등의 고대 5종 경기를 비롯하여 달리기, 레슬링 등 9개 종목의 우승 컷만 해더라도 25개였다라고 합니다. 근대 마라톤은 아직 고대 올림픽에 들어가 있지 않았죠, 물론. 그리고 우승자에게는 올리브 나무로 만든 관과 영웅칭을 부여하는 등 아마추어적인 대회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눈에 익은 우측 그림은 1936년 10일에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을 우승한 우리나라 손기정 선수의 자랑스러운 모습이죠. 고대 올림픽의 참가 자격은 12세 이상 형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그리스의 시민 남자들로 이루어지는데 경기는 알몸으로 하였으며 여자는 물론
노예와 외국인도 참가 자격이 없었습니다. 또한 경기 관람도 미혼 여성의 경우만 겨우 제한적 장소에서 허락되었고 기혼 여성들은 경기 진행자 이외에는 불가능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림에서 보다시피 알몸 체육대회인데 이 고대 올림픽이 진정 알몸 체육대회였을까요? 속옷은 어떨까요? 자, 고대 올림픽에서 옷을 벗고 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를 견해를 나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견해로. 첫째, 남자는 발가벗을 때 가장 아름답다고 고대 그리스인들은 생각해서. 두 번째, 사냥할 때 사람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옷을 벗었던 데서 유래가 됐다. 세 번째는 성인식에서 유래가 됐다. 네 번째는 남자들의 어떤 과시욕, 자기 근육을 과시하는 비슷한 한국, 코리아 등등 같이 비롯됐다라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제 생각입니다. 제전 제우스 신에 대한 축전이와 제사는 신에 대해서 용서를 빌고 도움을 청하기 위한 제사이기에 우리 인간 자신이 결국 신에게 바쳐지는 제물이었고 전쟁을 위해서도 그렇고 체전을 승리하기 위해서도 역시 건강미 넘치는 육체가 필요했고 그래서 평소에 육체를 다듬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또한 점점 과시하려는 남자의 과시욕이 합해져서 경쟁이 과욕으로 나타났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설은 아닙니다. 자, 위에 오른쪽은 너무도 유명한 미론의 BC 5세기경 그리스의 대표적인 조각가 미론의 원반 던지는 사람이죠. 너무 유명하죠. 기원전 5세기의 청동 조각은 현재는 남아있지 않고 로마 시대에 미론의 작품을 복제한 대리석 작품일 뿐입니다. 자, 추측이 가능하죠. 자, 왼쪽 그림은 레슬링의 전신인 판크라티온이라고 하는 경기를 조각한 선수의 모습이죠. 3차 페르시아 전쟁의 테르모필레 전투를 재현한 영화 300의 육체미 선수들이 출연하는 여성 관객들이 눈여기를 위한 어처구니 없는 눈속임이었을까요? 기록에 의하면 올림피아 제전 76회까지에서 스파르타 출신의 선수가 43회, 즉 반 이상을 우승하고 했던 기록이 있고 또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용감히 싸웠던 것은 소수의 시민이 다수의 노예를 지배했던 스파르타로서는 어려서부터 국가주도의 훈련과 단련으로 무적의 육군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한다면 테르모필레 전투의 300인의 스파르타 군인들을 주대로 한 영화의 모습도 지나친 과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에 가깝지 않나 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고대 올림피아에서는 여성은 선수로서 참가할 수 없지만 자격이 없죠. 참가할 수 없죠, 당연히. 그렇지만 여성이 소유한 말이 전차 경주에서 우승할 경우 선수 대신 마차 소유자가 월계관을 수상할 수는 있었다라고 하네요. 하지만 이 전통을 깬 유일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스파르타의 아르키다모스 왕의 딸이었던 키니스카라고 하는 선수는 여성이었는데 기원전 396년과 392년 두 차례 거쳐서 전차 경주에 출전해서 모두 우승했다라고 합니다. 극히 예죠. 이해가 좀 안 되실 텐데 참고로 스파르타 여인들이 지위를 잠깐 보면 스파르타 여인들은 참정권도 갖고 있었고 투표권, 재산권 뿐만 아니라 남녀가 거의 평등했다라고 합니다. 전쟁을 위해서 남자만이 아니라 여성도 전쟁에 참여할 수 해야 될 의무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건강한 후손을 낳아줘야 하는 것이 여성의 의무였기 때문에 여성들에도
남자와 거의 비슷한 체력 훈련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아테네가 민주정치 국가였기 때문에 아테네의 여건이 굉장히 컸을 것이다라는 생각할 수 있지만 아테네는 완전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반면에 스파르타는 남녀가 거의 평등한 사회로서 결국 현대 여권 신장의 선구적인 나라는 아테네가 아니라 사실은 스파르타 폴리스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후기로 가면서 일종의 올림픽의 2부 행사격으로 헤라 여신에게 바치는 여자 경기가 열려서 아마존의 여전사들에 대한 경의의 표시로 여자 선수들이 가슴 오른쪽을 내놓는 채 짧은 튜닉을 입고 경주를 했다라는 기록이 일부 있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패권 다툼으로 점차 국가주의화되면서 전문적인 선수를 양성하고 승리를 추구함에 따라서 올림픽 정신은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BC 6세기 이후엔 선수들이 직업화되고 로마 시대에 가면 아예 가속화될 뿐만 아니라 네로 황제는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경연을 올림픽에 추가하기도 했고 또 직접 마차를 몰고 전차 경주에 참전했다가 마차 굴러서 실격이 됐음에도 황제라는 이유로 마차가 구르지 않으면 승리했을 거라는 전제하에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더래요. 자, 본래의 모습을 상실해 가다가 결국은 393년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금지가 되죠. 자, 기타 사항을 봅니다. 고대 올림픽에서 성화가 있었는가 또는 없었는가 또는 그 유래는 정리해 볼까요? 첫째, 고대 올림픽에서 성화는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첫째 이유는 그리스인들이 새 식민지를 개척해 나갈 때는 우리나라의 조왕신은 부뚜먹신이라고도 하고 화로의 신이라고도 하죠. 우리 조선시대 여인들이 불씨를 지켜야 되는 것은 그 집의 가문을 지키는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기본 의무였죠. 그래서 부엌의 신이요, 화로의 신, 조왕신을 섬겼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조왕신에 해당하는 신이 그리스도 있는데 이것 화로의 신 있는데 이름은 헤스티아라고 했죠. 헤스티아. 로마 신화에 가서는 베스타라 그러죠. 헤스티아, 베스티아 신전에서 불씨를 가져가는 전통에서 성화로 이어졌다는 견해가 있고 또 다른 견해로는 제우스로부터 인간에게 불을 훔쳐다가 전해진 프로메테우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최전기간 제우스 신전에는 성화를 불타올랐다는 견해,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확실하지는 않죠. 자, 그러나 근대 올림픽에서 이와 같은 성화대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1928년 9회 암스테르담 올림픽에서 처음 성화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성화 봉송 릴레이는 우리나라 손기정 선수가 뛰기도 했던 1936년 나치가 개최했던 11회 베를린 올림픽 때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에 우승했던 대회. 당시 히틀러는 스파르타인이야말로 히틀러가 추구하는 아리아인 중에서 최고의 슈퍼인종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스에서 성화를 점화해가지고 베를린까지 운반하는 릴레이를 하게 되고 이것이 이후에 전통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옛 올림피아 유적의 한가운데 있는 제우스 신전은 몇 개의 돌기둥만 남아있지만 당시엔 안쪽에 페이디아스가 조각한 고대 7대 불가사의 하나인 12m 높이의 제우스 신상이 있었습니다. 페이디아스는 이미 앞에서 잠깐 나왔다시피 아테네 가운데 있는 아크로폴리스의 총 감독을 맡았고 파르테논 신전 안에 있던 아테네 여신상, 일명 아테나 파르테노죠. 아테나 파르테노도 조각한 그리스의 대표적인 조각가죠. 현재 올림픽 성화를 체화하는 장소인 헤라 신전은 올림피아 신전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신전이고
필리피에 오는 필리포스 2세가 그리스 전역 지배권 확립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웠던 신전을 그의 아들인 알렉산드로 대왕, 일명 알렉산더 대왕이죠. 완성했던 신전 건물입니다. 선수와 심판이 입장하던 아치를 지나면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경기장에 다다릅니다. 올림피아 경기장은 운동장과 관람석이 그다음 심판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경기장과 흡사하긴 하나 관중석은 의자도 없는 둔덕분이어서 그리스어로 서 있는 장소라는 뜻으로 스타디온이라고 불렀고 그것이 현재 스타디움의 어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올림피아에는 신전에서 발굴된 많은 유물을 전시한 올림피아 미술관도 좀 떨어져 있고 기원전 4시경에 만든 숙박시설인 레오니다이움, 그 다음에 각종 스포츠를 가르쳤던 김나시온 유적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김나시온은 그리스어 벌거벗은 뜻이 짐노스에서 왔다고 하며 지금의 체육관인 김나지움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한편 근대 올림픽은 르네상스의 인문주의 운동과 고대 그리스 재현운동을 계기로 올림픽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쿠베르탱의 제창으로 1896년 그리스에서 제1회, 2021년 일본에서 32대 대회가 예정되어 있죠.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동계올림픽은 1924년 프랑스 샤모니에서 시작되어 고대 올림픽 239회의 약 7분의 1밖에 안 되죠. 자, 우리나라는 30주년이었던 88년에 서울에서 올림픽을 개최한 바 있고 재작년 23주년의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바가 있죠. 호메로스는 그리스 최대의 시성이요 서구 문학의 시조로 숭앙받고 있죠. 하지만 정작 그에 관한 정보는 정확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일설에는 개인이 아니고 집단명 또는 장님, 걸식 시인이라고도 하고 또는 실제하지 않는 전설적인 인물이라고도 하는 등 다양한 표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크세로파네스, 헤로도토스 등의 확실한 증거 및 근대의 역사적 고고학적 발견과 연구에 의하여 그는 실제 인물로 차츰 인정받고 있죠. 호메로스의 작품으로 전해지는 서사시에는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옛날에 일리어드, 오디세이 이렇게 불렀죠. 는 암흑기의 구전으로 내려오던 것을 모아서 정리 편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도 합니다. 그럼에도 서양 문학의 최초이자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힐 뿐만 아니라 성경과 셰익스피어의 희곡과 함께 3대 명작품으로 세계인의 칭송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 두 작품은 서구 서사시 원형이자 그 내용이 지닌 보편성으로 말미암아 고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학 작품에 많은 영감을 주어 왔습니다. 일리아스는 트로이 10년간의 전쟁 중 마지막 51일 동안 일어나는 일들을 노래한 영서사시죠. 일리아스는 일리온에 관한 이야기라는 뜻인데 일리온은 소아시아 서북부에 있는 트로이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또 오디세이아는 전쟁 후 고향으로 돌아가는 오디세우스가 10여 년간에 걸쳐서 겪은 험난한 귀향을 담은 내용이죠. 수백 년 동안 고대 그리스인의 교육서이고 그리스인이 본받아야 할 철학서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인들의 역사서로도 인정받아서 미케네 문명 시기를 호메로스 시대라고도 하며 또는 하인리히 슐리만이 트로이나 미케네 유적 발굴은 물론 오디세이아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과 지명들은 실제 장소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앞에 위에 보이는 그림은 호메로스가 앞을 보지 못하는 음유신이었다는 것을 상정하는 그림이죠. 고대 그리스인들은
시각장애인이나 음유시인은 대부분 남다른 기억력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으므로 호메로스를 그의 탁월한 기억력에 대한 칭송의 표현이었다고 또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신고전주의 프랑스의 도미니크 잉그레스의 호메로스의 찬양이라는 작품입니다. 호메로스의 바로 아래 양쪽 발밑에 위치한 여인 두 명은 칼과 노를 소지하고 있죠. 이것은 호메로스의 대표적인 작품인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의인화하는 것으로 일리아스가 트로이 전쟁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사실, 칼을 의미하죠. 자, 오디세이아에서는 고향으로 돌아갈 때 배를 타고 돌아가죠. 그래서 귀향이 주제가 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노를 통해서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과 노를 통해서 호메로스의 두 작품을 의인화한 그림을 그린 거죠. 헤시오도스는 BC 8세기경 그리스의 대표적인 서사 시인이죠. 헤시오도스는 호메로스와는 달리 역사적 실제 인물이었음을 인정받고 있고 종교적, 교훈적, 실용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오락성이 짙고 화려한 이오니아 학파의 시에 비해서 보이오티아파 서사시를 대표하는 시인입니다. 그래서 그의 시는 종교적, 교훈적, 실용적인 면이 두드러지고 중후한 성격을 지녔다고 합니다. 오늘날 완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그의 서사시는 신들의 전설을 다룬 신통기와 시골 생활을 묘사한 노동과 나날 등 두 편이 있습니다. 신통기에는 1천여 행에 남짓하며 우주의 생성에서 시작하여 제우스가 최고의 신으로서의 실권을 잡는 경이 이어서 많은 신과 정령의 탄생을 계보적으로 보여줍니다. 복잡하게 엉클어진 그리스의 신화군을 조직화하고 체계화한 공적으로 높이 인정받고 있죠. 한편 노동과 나날은 농경을 올바르게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일종의 농사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의 두 대표 작품 외에 헤라클레스의 방패와 상당히 많은 수의 단편이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호메로스와 마찬가지로 영웅 전설을 다룬 이야기식의 작품도 있으나 진례목은 앞에 두 개의 작품으로 대표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후세의 영향력은 호메로스에 못지 않으며 특히 종교, 논리, 사상사 중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는 굉장히 확고부동하다고 합니다. 자, 위의 작품은 프랑스의 상징주의가 구슈타브 모르의 작품인데 모르는 신화를 소재로 시각적 재현을 넘어서 그 속에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보통 많이 시도합니다. 모르는 시인이야말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일깨워주며 자신을 희생하며 고통을 노래로 달래주는 메시아적 인물이었다라고 보고 그걸 소재로 해서 주제로 해서 그림을 그렸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시인이 인간미와 부드러움으로 인하여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양성적인 존재이거나 모호한 경계에 서 있는 사춘기 소년의 매력을 느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모로는 헤시오도스를 사춘기 소년으로 나타냄으로써 시인이 가지고 있는 양성성과 그로 인한 완벽함을 표현하고자 한 그림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전쟁은 BC 499년부터 BC 449년까지 약 50여 년간 페르시아와 아테네 및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뭉친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벌인 전쟁이죠. 아테네의 급성장을 일궈낸 전쟁이자 고대 그리스의 황금시대를 열었다라고 평가받는 전쟁입니다. 대략 BC 490년부터 BC 479년, 즉 살라미스 해전까지는 페르시아의 공격과 그리스 연합의 방어가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BC 479년부터 BC
449년까지는 그리스의 공격과 페르시아의 수비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헤로도투스가 이 시기를 그리스 최초로 역사서에 담기도 한 시기죠. 제1차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의 근본 배경은 성경에도 나오는 키루스 왕 때 페르시아가 점령했던 이오니아 지방의 밀레투스 등이 BC 5세기 후반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아테네와 에리트레아 등이 함선을 보내서 지원하자 페르시아가 이를 진압한 뒤에 다리우스 1세는 헬레스 폰투스 해협을 건너서 트라키아와 마케도니아를 점령하여 교도보로 삼고자 합니다. 하지만 아투스 곳에서 큰 태풍을 만나 많은 함대가 침몰되면서 결국 제1차 페르시아 그리스 원정은 허무하게 끝나게 됩니다. 자, 이후 2차 마라톤 전투, 3차 테르모필레 전투 및 살라미스 해전, 4차 플라타이아 전투 등의 50년간에 걸친 페르시아와 그리스 간의 전쟁이 계속되죠. 마라톤 전투라고 불리는 제2차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은 BC 491년 다리우스 1세가 폴리스들에게 흙과 물을 보내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대부분의 폴리스들은 페르시아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어서 받아들이지만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거절합니다. 자, 여기서 흙과 물을 보낸다는 것은 결국은 당신의 명령에 복종하겠다, 따르겠다는 의미죠. 자, 아테네는 페르시아 사신을 땅에 파묻어 버렸고, 스파르타는 한 수 더 떠가지고 페르시아 사신을 실컷 물이나 먹으라고 우물에 쳐박아 죽였다라고 합니다. BC 490년 다리우스 1세는 화가 난 다리우스는 보병 25,000명, 기병 2,000명, 그 다음에 함선 600척을 이끌고 낙노스와 델로스 섬을 거쳐서 에레트리아에 상륙해서 에레트리아를 6일 만에 굴복시키고 모두 불태운 뒤에 아테네 마라톤 평야로 상륙합니다. 카르네이아 제정 관계로 15일 후에야 참전한다라고 하는 스파르타의 전원에 아테네의 밀티아데스는 아테네 중심의 1만 명과 플라타이아 지원군 약 1,000명을 포함해서 마라톤 평야 북쪽 협곡에 진을 칩니다. 한편 페르시아군은 아테네군이 모두 마라톤으로 출동했으니 아테네가 비었을 것이라는 생각하에 기병 전부와 보병 1만 명을 다시 함선에 태워서 아테네로 보냅니다. 밀티아데스는 공격 대형을 창의적인 변화를 줍니다. 중장 보병 일명 호플리데스를 밀집 전투대형인 팔랭크스의 8열 균등 배치해서 중앙은 줄이고 양쪽 끝을 강화하여 적의 측면과 배후를 포위 공격하는 전법으로 바꿉니다. 또한 중무장을 했지만 페르시아의 군병들이 사거리에 들어오게 되자 달리기를 시작하여 갑옷도 입지 않고 나무 방패에 짧은 창을 가진 페르시아군을 무차별로 공격을 해서 격파합니다. 특히 강한 좌우 측면의 공격으로 포위된 페르시아군은 습지 쪽으로 밀리다가 큰 피해를 입고 퇴각하게 되죠. 자, 승리한 아테네군은 32kg의 무거운 중량임에도 불구하고 아테네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30km를 달려서 아테네에 돌아오자 그들을 본 페르시아 함대가 머뭇거리다가 철수하게 됨으로써 완전히 2차 전투는 아테네 승리로 돌아오게 되죠. 헤로도투스에 따르면 페르시아군은 이때 6,400여 명을 잃었고 아테네군은 고작 192명만을 잃은 아테네의 대승리였다고 합니다. 아테네 평원의 팀 보스에 가면 192명의 전사자, 왕의 무덤 같은 무덤이 있고 그 옆에
마라톤 전투의 영웅 밀티아데스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마라톤 전투의 승리로 숫자보다는 전술의 중요성과 아테네의 자유와 민주주의 승리와 유사한 시민층을 중심으로 하는 중장보병의 입지가 크게 높아진 전투라고 볼 수가 있죠. 마라톤의 유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마라톤 전투의 승리를 알리기 위해서 42km를 달려서 승전부를 전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전령 피데스의 죽음과 이날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가 달린 42km의 거리를 달리기를 하고 지명을 본따서 마라톤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말은 어디까지가 사실일까요? 팩트 체크합니다. 첫째, 마라톤이 시작된 것은 고대 그리스 올림픽 때가 아니라 1896년 제1회 근대 올림픽 아테네 대회부터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봤던 이와 같은 마라톤의 유래는 근대 올림픽 부활 당시 소르본 대학의 언어학자 이셀 브리엘 교수가 마라톤 고사를 줌과 연결시켜서 올림픽의 흥미를 키우기 위해서 스토리텔링 했다, 꾸몄다라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의 실제 거리가 그러면 42.195냐? 아니라는 거죠. 실제 거리는 36.75km고 다른 자료는 또 35.41km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 거리도 맞지 않고. 그 다음 넷째, 처음에는 40km 전후를 근대 올림픽 이래 때는 40km 전후를 달리다가 42.195km로 정해진 것은 1908년 4회 런던 올림픽 대회 때 출발 지점을 윈저공항으로 옮겨달라고 하는 영국 왕실의 요청에 부응해서 거리를 맞추다 보니까 42.195km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페이디 피데스가 정말 달려서 승전부를 전하고 죽었을까요?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페이디피데스가 달린 건 사실이지만 마라톤 전투 전이 승리 후가 아니라 전에, 마라톤 전투 전에 스파르타의 참전 요청을 위해서 스파르타까지 240km를 2일간에 걸쳐서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안타깝게도 스파르타는 축제 기간이라서 지원을 해주지 않고 그에 따라서 결국 실패하고 돌아와서 페이디피데스는 마라톤 전투에 참전을 했다라고 합니다. 반면 헤로도투스보다 500년 후의 사람인 플루타르크, 영웅전을 썼던 플루타르크에 의하면 마라톤 전투 후에 승리 후에 페르시아 해군의 아테네 침입을 막기 위해서 앞에서 잠깐 나왔죠. 아테네군 전체가 30km를 넘는 군장을 메고 30km가 넘는 아테네까지 달려와서 페르시아 해군을 막았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에 가까울 것 같은데 이 얘기하고 전령의 죽음 얘기하고 혼선을 가져왔거나 아니면은 이걸 인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마라톤의 유래는 만들어진 조작된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나고 있죠. 자, 그럼 참고로 세계 기록으로 공인받기 위해서는 마라톤 코스 42.195km에 1cm만 짧아도 공인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약 1000분의 1까지만 오차가 허용된다고 합니다. 자, 또한 국제 육상 경기 연맹에서는 1km당 고도 차이가 1m 이상 나는 건 안 된다고 합니다. 즉 고도 차이가 42km니까 42m가 전체적으로 나면 또 안 되는 거죠. 현재 세계 남녀 최고 마라톤 공식 기록은 지난 2018년 9월 16일 베를린 마라톤에서 케냐의 엘루이드 킵초케가 세운 2시간 1분 39초고요. 여자는 2019년 10월 14일 시카고 마라톤에서 브리지드 코스케
둘 다 케냐네요. 그러니까 세운 2시간 14분 4초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비공식 기록은 깁초게가 2019년 10월 12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인네오스 1월 9일 챌린지 행사에서 1시간 59분 40초에 완주해서 2시간 마일벽을 허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제육상경기연맹의 인정을 받지 못해서 공식 기록이 아니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 300의 모티브가 된 3차 원정의 하나인 테르모필레 전투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다리우스 1세는 바빌로니아와 이집트 반란을 진압하다 죽고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가 마라톤 전투 10여 년 만에 30여 만의 군대를 이끌고 헬레스폰토스 현 다르다네스 해협에 314척과 360여 척의 함선을 동원해서 부교 2개를 놓고 BC 480년 드디어 침입합니다. 왼쪽 그림은 정조대왕의 화성 능행도의 일부인 한강 주교도이죠. 정약용이 설계했다고 하고 일명 배달이라고도 하죠. 배달이. 그리스는 30여 개의 폴리스 동맹을 결성하고 육군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이 테르모필레에서, 해군은 아테네의 테미스토클레스가 아르테미시움에서 페르시아군을 맞습니다. 당시 스파르타에는 2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인 레오니다스 왕은 델포의 신탁에서 왕이 죽지 않으면 스파르타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신탁을 듣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라고도 합니다. 공교롭게 전쟁할 수 없는 스파르타 얘기죠. 카르네이아의 제전인데다가 대를 이을 자식이 없는 자는 제시키다 보니까 300여 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레오니다스는 스파르타 300명의 정예군과 폴리스 동맹군 6, 7천 명을 이끌고 아테네로 가려면 꼭 지나쳐야 하는 험한 길목, 즉 병목과 같은 길목인 테르모필레에서 20만의 페르시아군을 막아섭니다. 페르시아 크세르크세스는 크세르 왕은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라면서 사흘을 기다립니다. 겁먹고 항복하라는 거죠. 자, 위험으로다가. 자, 그러나 이때 레오니다스는 사자를 쫓아내면서 와서 가져가라. 그리스 말로 몰론 라베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와서 가란 말은 오늘날 서구권의 군인들이나 젊은이들 사이에서 자주 인기 인용어로 사용된다라고 합니다. 페르시아군이 활을 쏘자 척후병이 레오니다스에게 와서 페르시아군이 어찌나 많은지 그들이 쏘는 화살이 해를 가릴 지경입니다 라고 하자 레오니다스는 좋아, 그러면 우리는 시원한 그늘 아래서 싸울 수 있겠군. 레오니다스는 호탕하게 받아넘겨 겁먹은 스파르타군의 사기를 크게 복두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페르시아 대군에 맞서서 스파르타군은 2일은 버텼지만 3일째 배신자 에피알데스가 우회로를 페르시아군에게 알려주게 됨으로써 포위당하게 되자 레오니다스는 스파르타군 이외의 군대들은 전부 해산 명령을 내리고 자발적으로 남은 700명의 테스피아군, 400명의 테바이 군과 함께 정예 스파르타군 상명이 주도해서 끝까지 싸웠지만 죽을 때까지 싸우다가 결국 2명 이에 열애자 2명 이에만 장렬하게 전사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무덤이 있고 그 무덤 위에는 그리스의 국민 시인이 시모니데스가 쓴 묘비명이 새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여, 스파르타인들에게 가서 전해주시오. 조국의 명을 받아 우리 여기 누워있노라고. 시모니데스. 완전 패배했음에도 유명한 전투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장렬한 옥새로
드리블의 정신을 보여주어서 그리스인의 사기를 진작시켰다고 볼 수 있고, 또 그리스 해군의 퇴각과 전열의 정비, 또 그리스 전 지역의 시민들이 소개될 수 있는, 철수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졌고, 그 다음에 살라미스 해전을 승리로 이끄는 그래서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 때문에 유명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스파르타에겐 피지배층의 반란에 대응할 다수의 군사를 남겨두면서도 그리스 연합군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서 그리스인이 뭉치고 후에 주도권을 잡을 여지를 갖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리스 국민 시인 시모니데스의 묘비명에 다비드 또는 마시모다 제글리오 등의 그림도 있고, 그의 300이라는 숫자로 영화가 만들어지고 만화까지 만들어졌죠. 자, 그러나 문제는 오리엔탈리즘 등 지나치게 역사 왜곡을 가져왔다는 점에 일부 비판을 받기도 하죠. 특히 300의 건강한 출연진들의 모습은 여성 관객들을 위한 지나친 보여주식이라는 비난을 받지만은 그리스인들, 특히 스파르타인들의 국방체육 또는 신에 대한 인간의 도리로 체력을 길러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한편 이해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합리주의적인 가치로 평가하는 쪽에서는, 즉 합리주의적 가치로 평가하는 쪽에서는 굳이 왕과 정예군을 보내서 떼죽음을 시킬 가치가 있는 전투였던가, 또는 대를 이을 자녀까지 있으면 거의 40, 50대의 이상의 중장년층이었고 군대선 지도 중간 지휘관급인데 그들을 죽음으로써 결국은 허무하게 죽음으로써 차후에 스파르타 군대의 전력 손실이 컸지 않았는가라는 반론도 있다고 합니다. 3차 전쟁 살라미스 해전은 세계 4대 해전의 하나로 그리스 아티카 반도와 서안의 살라미스 섬 사이의 좁은 바다에서 일어난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해군이 총집결된 해전입니다. 마라톤 전투 중 밀티아데스의 지휘하에서 전쟁 수호를 받은 테미스토클레스는 페르시아의 재침 가능성을 경고하고,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라우데이온 은광 수입으로 기동성과 충격력이 뛰어나게 170명이 노를 저을 수 있는 3단 노함선 380여 척의 함대를 제작합니다. 아르테미시움 1차 해전에서 후퇴하면서 아테네 여자와 어린이는 모두 피난을 보내고 전투 요원은 모두 해군에 합류시킵니다. 많은 반대에도 테미스토클레스는 살라미스 해협을 고집하고 페르시아 함대를 살라미스 섬 근처의 좁은 해협으로 끌어들였고, 빠른 기동성으로 적선의 노를 부러뜨리고 적선 좌우 측면을 충각으로 들이받아서 좁은 해협에서 밀집된 페르시아 함선은 자충수가 되어서 약 7시간의 격전 끝에 페르시아는 1200여 척 중 200여 척의 함선을 격침당하고 그리스 함대는 3800여 척 중에서 40척만을 잃었을 뿐인 전승을 거두게 됩니다. 크세스는 겨울이 다가오자 마르도니우스에게 상당수 병력을 30만이라고도 하는데 좌우지간 떼어주고 헬레스폰토스 해협의 배다리가 끊길까 서둘러서 철수하게 됩니다. 살라미스 해전과 한국의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불리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세운 명량해전을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봅니다. 세계 3대 해전하면 살라미스 해전과 영국과 프랑스의 칼레 해전, 그리고 영국의 넬슨과 나폴레옹 프랑스 연합군의 트라팔가 해전을 들죠. 그러나 세계 4대 해전 할 때면 보통 한산 대첩이 들어가지만 한국의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불리는 명량해전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주장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여기에 노량해전을 포함하면 임진왜란의 3대첩이 되죠.
상대적 전술적 전과로만 따진다면 한국의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불리는 명량해전이 한산대첩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계 4대 해전이라고 불리는 것은 세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4개 해전을 이라기보다는 영국 해군사관학계에서 가장 많이 가르치는 4개의 대표적인 해전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 명량해전은 너무도 극적이고 신화 같은 이순신 장군님이 아니면 절대로 해낼 수 없는 전투이기에 전술의 교본이 되지 못하여 4대 해전에 끼지 못했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로는 정유재란의 명량대첩에 비해서 임진왜란 중에 한산대첩은 일본의 수립 병진 작전을 와해시켜서 풍전등화해 조선을 구한 역사적인 전환점의 전투였을 뿐만 아니라 해전술에서도 큰 발전과 변화를 가져온 해전이었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해전에서는 대부분 뱃머리 충격으로 격침시키거나 이어서 아니면 적선에 침투하여 백병전을 벌였던 데서 한산대첩의 이순신 장군 한산대첩에서는 하객진의 거리를 두고 함포로 격침 파괴시키는 전술을 도입하여 차후 여러 나라의 해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교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본 주제로 들어가서 살라미스 해전과 명량해전의 공통점, 차이점을 비교해 봅니다. 첫째, 한 나라의 운명을 진 장군으로서 선견지명의 정신으로 서경의 열명편에 나오는 유비무환을 몸소 두 장군은 실천했다는 거죠. 공격력이 우선 전투함을 미리 건조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3단 노함선 트라이딤을 건조했고 충각과 돛 그리고 3단으로 배열된 노는 페르시아의 전선보다도 기동성과 충격력이 월등했다고 합니다. 반면 이순신 장군은 판옥선에 거북 모양의 덮개를 씌워서 거북선을 창제했어요. 물론 태종 때 처음 만들어진 것을 보완 발전시켰죠. 창제함으로써 격군과 사부가 즉 전투병과 노를 젓는 사부가 분리된 공간에서 노를 점으로써 노를 젓고 총통을 발사하니 돌파력과 파괴력이 매우 뛰어났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유인 전술과 해협의 지형 전략을 구사했다는 겁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군을 아테네 넓은 바다에서 살라미스의 좁은 해협으로 유인하여 경멸했다라고 한다면 이순신 장군은 한산 해전에서 일본군을 견례량 좁은 해협에서 한산도 넓은 바다를 유인하여 거리를 두고 하객진법으로 경멸했다라고 하죠. 반면 명량해전에서는 일본군을 벽파진 넓은 바다에서 울들목 좁고 급류가 심한 해협으로 유인하여서 경멸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지관이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다는 겁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육군만으로는 페르시아군의 침략을 절대 막을 수 없다며 강력한 해군만이 적군을 이길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고 결국 중과 부족의 전함에도 페르시아 대함대를 무찌릅니다. 이순신은 수군을 폐하가 육군에 합류하라는 어명에도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군함이 있다라고 하며 해전을 통해서 큰 전과를 올렸죠. 자, 기타 기원전 살라미스 해전을 지휘했던 테미스토클레스가 세계사적 명장이라고 불린다면 16세기 임진왜란에서 모든 해전을 승리로 장식했던 이순신 장군이야말로 세계사적 명장이 아닐 수 없죠. 살라미스 해전이 세계사적 해전이라면 임진왜란이 분수령을 이뤘던 한산대전 해전, 그다음에 정유재란이 버팀목이 되었던 명량해전, 7년 전쟁의 마침표를 찍었던 노량해전 등 모두 세계사적 해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만 두 장군의 차이점이 있다면 테미스토클레스는 적에게 거짓 정보를 흘리고 음수를 사용하는 등
해서 이기다 보니까 전후에 시민들의 의심을 받은 나머지 차후에 독재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의심으로 도편 추방법으로 도편 추방에 의해서 조국에서 쫓겨나 아테네에서 쫓겨나 애국 즉 페르시아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23전 23승의 전설적인 승리는 일부의 모함이나 선조의 견제까지 있었지만은 국민의 두터운 신망으로 끝까지 싸워서 조국을 구하고 54세 너무도 아까운 나이에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십니다. 절대 열세의 전함에도 죽기로 싸우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평생의 좌우명, 필사즉생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죠. 사후에도 좌의정, 영의정을 거쳐서 충무공이라고 하는 국가로부터 최고의 공적 시호를 받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성웅 이순신으로 더 많이 부르고 있죠. 참고로 성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유학의 최고 이상자를 성인이라고 부르죠. 반면에 영웅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이는 지혜와 재능이 뛰어나고 용맹한 사람을 영웅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유학의 성인과 그 다음에 용맹한 재능이 뛰어난 영웅을 합쳐 부를 때 성웅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당연히 유일하고 세계사적으로도 성웅이라고 불리는 분은 드물다고 보입니다. 한 가지 팩트 체크 좀 하겠습니다. 영화 명량은 12척 조선대 330척의 왜군, 또 시중에는 12척, 13척, 그리고 뭐 130척, 200척 또는 330척, 333척, 심지어는 500척 등으로 엇갈리고 있죠. 시간 제약으로 제가 내린 결론만 간단히 정리하려 합니다. 먼저 조선 수군 규모는 이순신 장군이 전투전 올린 장계, 핵록과 전투에 올린 장계에 근거한 선조실록이 1차적 사료로니까 가장 합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투 전에 송여종 장군이 전선 1척을 이끌고 합류했다는 견해, 또 수리 또는 새로 건조했다는 견해 등으로 나뉘어 보면 12척이었는데 전투 전에 바로 한 척이 늘어나서 13척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명량해전 당시 참전한 일본 수군 규모도 당대의 기록이 후대의 기록보다 이순신 장군의 본인의 기록이 제3자의 기록보다는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130척이나 넘어야 133척으로 보는 것을 정설을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절충안으로 왜군 포구에 정박하였던 배가 더 있었다. 그러니까 전투에 참가한 배가 130척, 항구에 포진하고 있던 배가 더 있어서 300척이 넘는다 라는 주장이 일부 있고, 또 영화 명량뿐만 아니라 영화 천군,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KBS 다큐멘터리 역사 스페셜에서도 330여 척 등 보도하고 있으나 보다 극적인 상황을 만들려다 보니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해야 되지만 왜군배의 수를 과장하는 것이 꼭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높이거나 기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가 오히려 장군의 뜻을 받드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4차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일명 플라타이아 전투, 미칼레 전투를 정리하겠습니다. 4차 원정은 사실 많이 알려지지 않은 전쟁입니다.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한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왕이 철수하면서 그리스 원정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유인받은 마르도니오스와 페르시아 장군 마르도니오스와 페르시아에 항복한 그리스 북쪽의 테베 등의 연합군 약 10 내지 30만, 기록에 따라 너무 차이가 많죠. 와 스파르타와 아테네 중심의 중장 보병만 3만 5천여 명을 포함한 그리스 연합군 8만여 명이 기원전 479년 플라타이아에서 만났습니다.
자, 이때 스파르타의 장군 파우사니아스의 전투력과 공교롭게도 그리스인이 던진 돌멩이에 페르시아 장군 마르도니우스가 맞아서 죽게 되자 결국 페르시아군은 패퇴당해서 이때 약 3,000명만 살아남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좀 과장된지 모르겠습니다. 자, 동시에 그리스 해군은 기원전 475년 이오니아 지역의 미칼레 전투에서 요새를 쌓고 버티는 페르시아 해군을 이오니아 지방의 반란군들과 연합해서 쉽게 격파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 해군에 쫓긴 페르시아 해군은 바다가 아니라 육지 미칼레에 요새를 쌓고 있다가 결국 육전으로서 다시 패한 거죠. 페르시아 해군들이. 그리고서 페르시아군을 격파하고 페르시아 함성까지 불태워서 페르시아군은 완전히 괴멸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페르시아와는 30년 동안 대립하다가 BC 449년 페르시아 왕 아르타크세르크세스 길죠?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와 아나톨리아 반도의 그리스계 도시들이 자치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칼리아스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BC 499년의 이오니아 반란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되었던 그리스 페르시아 사이의 약 50년간의 전쟁이 마침내 종식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이 델로스 동맹을 주도했던 아테네의 위상이 매우 높아져 갔죠. 즉 페르시아 전쟁에서 아테네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위상이 크게 올라갔고, 그러므로써 결국 그리스는 겉으로는 민주정치, 속으로는 민주정치만 차츰 모든 폴리스 위에서 군림하기 시작해서 결국 제국화되면서 이에 대한 반발로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반대 세력을 형성해서 그리스는 내전에 휘말리게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보다도 더 비교가 안 되는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그리스가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요? 간단히 정리해 봅니다. 첫째, 싸우고자 하는 의지인 사기의 차이다. 자, 이 말은 헤로도토스가 그해져서 역사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리스 측에서는 가족과 조국을 지켜야 한다고 한 강력한 투지와 의지가 있었던 반면에 페르시아 군인들은 페르시아 전제왕의 일종의 노예 군대일 뿐이다 보니까 투지나 의지, 욕망도 부족했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스가 이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군은 창의력이 있는 군대였다.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군은 그렇지 못했는데 이 얘기죠. 그리스군은 장군과 리더가 그때 또는 지형에 따라서 자유로운 전략과 전술에 의한 전투를 했지만은 페르시아군은 전통과 관습에 따라서 그냥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없이 관성적으로 움직인 군대였다라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페르시아가 항상 수적으로나 화력적으로도 우세했지만은 그러나 페르시아군은 늘 창의력이 없이 관성에 의한 전투만 하다 보니까 창의력 있는 그리스군에게 패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환경에 알맞는 장비와 전술 구사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이다. 그리스 해군은 테미스토클레스의 지도하에 기동력을 높인 3단 노함을 개발하죠. 그리고 접근전에 유리하도록 벤머리의 충각 능력을 높여서 좁은 해안으로 페르시아 해군을 끌어들인 뒤에 유인한 뒤에 충돌하고 그다음에 빠른 기동력으로 페르시아 해군을 능멸합니다. 해군을. 자, 육군은 시민들이 자비로다가 모든 장비를 준비하는 중장 보병, 즉 일명 호플리테스의 무장을 하고 이 무거운 무장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팔랑크스라는 밀집 전투 대형의 개발로 평야가 아닌 산이 많은 그리스의 악지형에 활과 창 중심의 페르시아 기병대를 끌어들여서 효과적으로 유린할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리스 육군이 대제국의 대군인 페르시아군을 무찌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중장보병이 있었던 거죠. 자, 중장보병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리스의 기존 육군은 귀족들의 기병 중심이었는데 BC 8세기 이후에부터 부유한 평민들이 자비로 지름이 약 1m 내외의 둥근 청동제 방패, 일명 호플론이라고 부릅니다. 준비하고, 그 다음에 청동투구, 청동으로 된 흉갑, 갑주라고도 하고 또는 갑옷이죠. 갑옷, 거기다 정강이 싸게, 그리고 철제로 된 2 내지 2.5m의 길이의 창, 그 다음에 허리뒤에는 단검 등으로 무장한 한 평민들이 참전하게 되는데, 이들을 갖다가 중장보병, 중무장한 보병이라는 걸 표현하죠. 그런데 그들 말로는 호플론을 가지고 있는 군대라는 뜻으로 호프리테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 중장보병이 중심이 됩니다. 그들의 장비들을 다 모아보니까 10kg의 방패, 20kg의 갑주, 갑옷, 투구, 2.5kg의 철창까지 합하면 약 32kg 정도의 무게를, 그람의 무게를 갖게 되는데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전술도 자연히 호플리테스가 중장보병들이 밀집해서 청동제 방패를 겹겹이 폭에서 벽을 만들고 방패 너머로 2.5m의 창을 앞으로 내밀고 적군을 공격하는 밀집 대전술, 우리말로는, 그들 말로는 팔랑기테스로 바뀌어 마라톤 전투 이후 큰 성과를 봅니다. BC 4세기 전반기에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호플테스로, 즉 중장보병으로 전쟁에 복무할 뿐만 아니라 큰 성과를 올리게 되자 발언권이 강화되다 보니까 특히 마라톤 전투 이후에는 그들이 정치에 적극 참여하는 권한을 얻어서 아테네 민주정치가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이후 마케도니아에서는 가죽끈으로 손으로 방패를 드는 것이 아니라 가죽끈을 매서 어깨에다 메고 두 손으로는 6.5m의 긴 창을 사용해서 일지는 방패 사이로 땅과 수평이 되게 창을 내밀고, 이지는 창을 위로 들고 등등 해서 한 번에 공격과 방어가 한 번에 가능하도록 만드는데, 이 마케도니아의 마케도니아는 건 알렉산더죠. 알렉산더 대왕의 이와 같은 군대는 35,000의 군대로 25만의 페르시아 대제국을 10년 만에 완전히 격파하고 점령한 뒤 인더스강 유역까지 진출하는 큰 전과를 올릴 수 있었던 큰 바탕이 되죠. 지금 보이는 것은 읽어보면, 아들아, 전투를 마치고 당당히 돌아오라. 방패를 들고서. 그렇지 않으려면 방패에 얹혀서 오라. 방패에 얹혀서 오라는 얘기 뭐야? 죽어서 오라는 거죠.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든지 아니면 죽어서 돌아오든지 중간에 패해서 철수해서 후퇴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얼마나 섬뜩한 얘기. 스파르타 어머니들이 아들이 전쟁에 나갈 때 당부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스의 토사구팽. 토사구팽이란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는 말로, 필요할 때 기묘하게 써먹고 쓸모가 없어지면 가혹하게 헌시작처럼 버리는 세정을 비유하는 말이죠. 춘추전국 시대 말 월의 범녀는 문종과 같이 구천을 도와서 오를 멸망시킨 뒤에 월을 떠나면서 문종에게 떠날 것을 권유할 때 처음 한 말이죠. 자, 이 말이 더욱 유명해진 것은 한신이 유방을 도와서 항우를 물리치고 한을 건국한 1등 공신이지만 영모 혐의로 체포되자 이 말을 하고 결국 얼마 안 있어 여태규에게 죽음을 당하면서 더 유명해졌죠. 페르시아 전쟁의 4명의 그리스 영웅 가운데 테르모필레 전투에 레오니다스는 전투 현장에서 죽어서 그리스의 영원한 영웅이 되었지만, 나머지 3명은 토세 구팽 당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라톤 전투에 밀티아데스는
팔로섬 원정에서 패배하고 누명을 쓰고 사형을 언도받았죠. 하지만 옛날 영웅이라는 이유로 일부 배려로 벌금형으로 감면받았지만 얼마 안 가서 원정 때 입은 상처 때문에 결국 사망하고 맙니다. 그의 아들 키몬도 역시 페리클레스 세력에 의해서 도편 추방됩니다. 살라미스 해전의 주역 테미스토텔레스는 페르시아의 정보를 흘렸다는 혐의로 도편 추방되었다가 페르시아 지방 장관으로 복무하였지만은 두 가지 견해가 있죠. 늙어서 죽었다는 견해하고 페르시아가 그리스 대그리스전 참전 요구에 자기 조국을 공격할 수 없어 자살했다라고 하는 얘기 두 가지로 엇갈리고 있지만 결론은 테미스토클레스는 조국에서 쫓겨나 페르시아에서 죽음을 맞았다는 거죠. 자, 또한 테르모필레 전투의 영웅 레오니다스의 조카인 파우사니아스가 그리스와 페르시아전의 마지막 전투인 플라타이아 전투에서 그리스 동맹군 사령관으로 대승을 거두고 비잔티움도 점령합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오다가 델포이 신전에 들려서 벽에다가 전쟁에서 이긴 자찬의 글을 남기던 끝에 파우사니아스 그리스 전군의 총사령관이라고 썼다고 합니다. 여기서 스파르타가 아니고 그리스 총사령관이라는 쓴 것이 빌미가 되어 결국 조국에서 추방되어 점령지 페르시아에 있다가 페르시아와 내통했다라고 하는 또한 누명을 쓰고 재차 본국으로 소환되어서 결국 되었다. 굶어서 죽었다라는 견해가 있고 또 이 설로는 비잔티움에 있는 동안 오만하게 굴고 페르시아 의복과 예절을 즐겨 입다가 페르시아와 내통하며 권력을 잡으려 한다는 의심을 받아 아테네로 소환되어서 신전에 갇혀 있다가 먹지도 못하고 굶어서 결국 죽었다라는 두 가지 견해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상과 같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의 4명 중에 3명의 영웅들, 즉 레오니다스를 제한 3명의 영웅들은 전쟁 후에 반대자들에 의해서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동양의 전제국가에만 전쟁 후에 2인자가 토사구팽 당하는 것이 아니라 군국주의, 스파르타는 물론이고 민주정의가 발달했다고 하는 아테네에서도 반대 세력들에 의해서 제거되는 토사구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역시 인류의 역사는 동서고금을 떠나서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인간의 본성에서 기인한 것인지 또는 비정한 정치 권력의 속성인지 구분하기 어렵죠. 자, 권력은 2인자를 두기를 싫어하거나 또는 자식과도 나눌 수 없다라고 한다는 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난 그리스 역사 1단원에서 드렸던 퀴즈 문제의 여성 미 황금 비율은 배꼽을 기준으로 상체를 일로 했을 때 하체가 1.618이어야 하죠. 정답은 3번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2번이죠. 네. 이번 해의 퀴즈를 쉬운 문제로 드리겠습니다. 마라톤을 싫어하는 나라, 즉 자국에서 있었던 아시안 게임에서도 마라톤을 실시하지 않은 나라는 너무 쉽나요? 네. 이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코로나 주의하시고 운동 잊지 마시고요. 그리스 역사 3, 3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길가메시였습니다.